부동산 교육은 랜드프로. 안녕하세요. 랜드프로 아나운서 연호진입니다. 여러분,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이 찾아왔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잘 준비하고 계시죠? 오늘은 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신고 기간, 그리고 납부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세금 알려주는 예쁜 누나, 우리 양소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양소희입니다. 네,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아니요. 네. 너무 바빠가지고. 그렇구나. 네. 얼굴이 더 작아지신 것 같아요. 일 때문에 다이어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랜만에 뵀는데 더 아름다워지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더 일을 해야 되겠네요. 네. 항상 이렇게 좀 칙칙한 남자 교수님들이랑만 하다가 네. 또 오늘 이렇게 화사한 양소희 교수님 모셨는데요. 자, 이제 바야흐로 그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이 찾아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반가운 소식부터 먼저 전달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반가운 소식. 네, 네네. 아무래도 이번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사업자분들도 많고 제 거래처분들도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그래도 어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다가왔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러한 힘든 상황을 고려해서 정부에서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아,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말까지 신고와 납부 모두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요. 올해만 특별하게 신고는 원칙대로 하되 납부는 3개월이 연장된 8월 말까지 납부하실 수 있도록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는 종전과 같이 5월 말까지 하되 납부만 8월까지로 연장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고는 5월 말. 근데 이번 5월 말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날인 6월 1일까지 신고는 반드시 하시되 납부는 3개월 뒤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점 잘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어떤 분들이 해당되는지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종합소득이란 이 6가지 소득을 말하는데요. 직전 1년간 동안, 즉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이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이 발생이 되면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어떤 소득이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자와 배당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둘이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내가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게 원칙인데 좀 금액이 큰 경우 그 기준은 1년에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굉장히 부러우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될 의무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만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 그 이자 배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그 적금이라든지 예금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됩니까? 네, 적금이나 예금에서 이자를 받을 때 그 이자 소득에 대해서 모두 다 합산을 해서 그 기준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이 사업소득인데요. 사업소득은 말 그대로 내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을 하여서 이득을 벌었다라고 하는 경우에 사업소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카페나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그런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라고 표현을 하죠. 3.3% 원천징수를 당하는 그런 소득자들, 예를 들어서 뭐 강사라든지 뭐 모델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기타 등등 내가 어떤 한 회사에 소속이 된 게 아니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일을 병행을 해서 같이 하고 있는 어떤 모든 일들이 합산된 결과물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직장인분들도 투잡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부업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직장소득이 합쳐가지고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서 또 별도로 월세를 하나 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이 부동산 임대소득 같은 경우에 사업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누락 없이 별도로 신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면 근로소득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일반적으로 직장인 분들은 이 근로소득 발생이 되는데요. 이 근로소득자는 2월 말에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완료했다라고 하면 별도로 5월 달에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을 해서 5월 달에 별도로 신고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연금소득이라고 보이시죠? 자, 이 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적연금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적연금이 있습니다. 자, 공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납부 대상자가 되면은 통지서가 따로 날라오는데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따로 하실 필요가 없겠지만 사적연금인 경우에는 그 1년간 기준 금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달에 하셔야만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기타 소득은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일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내가 강의를 해서 돈을 벌었다 또는 어떤 원고를 작성해서 원고료를 일시적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이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러한 소득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고 그 기준 금액은 1년간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넘어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300만 원 기준인 기타 소득 금액은 총 매출액 기준이 아니고요. 비용 개념을 뺀 이익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필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종합소득 신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수익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경비율이 정해져 있거든요. 뭐 70%, 80% 어떤 소득이 있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거를 제외하고 난 금액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 어떤 소득세를 산정하기 이전에 어떤 경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흔히 네. 말하는 그 소득공제다, 네네. 지출증빙이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과연 이 소득공제는 뭐고 지출증빙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소득공제와 지출증빙 이 두 가지 개념은 살짝 다르긴 한데요. 공통점이라고 하면 내가 내야 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준다라는 것이 공통점이겠지만 소득공제 개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는 직장인분들 연말정산할 때 뭐 카드 세액공제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적용하는 것이 이제 소득공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출증빙 같은 경우에는 이 종합소득 중에서도 이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분들을 지출증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매출액이 뭐 1,000만 원인데 그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영수증들을 내가 모아놨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으로 빼주는데 그때 이제 이 사업소득에서 지출증빙을 제외한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 것이죠. 네. 자, 교수님, 그리고 또 궁금한 사항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보통 그 종합소득세 대상자 같은 경우는 5월에 이 종합소득을 신고를 하려고 연말정산에 어떤 그 지출증빙이나 소득공제에 대한 부분을 제출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미 회사에서 그게 다 정산이 돼서 공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비용 쓴 것들에 대해서는 직장인 분들은 모든 서류를 다 2월 달에 연말정산할 때 다 제출을 하기 때문에 중복해서 내가 공제를 받으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그때 연말정산을 모두 다 완료했다. 그런데 또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 소득을 합쳐가지고 다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공제가 되지 않도록 다시 신고를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점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을 보다 좀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에 앞서서 혹시나 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이 종합소득뿐만 아니고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은 되지 않아요. 해당은 되지 않아서 양도소득은 별도로 분류해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그 1년에 2건 이상 양도를 했고 그 마지막에 그 이전에 양도한 것과 합산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양도소득 또 종합소득에 합산을 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건 이상 양도하면서 마지막에 합산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은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합산해서 신고를 해 주셔야 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여러 가지 소득들이 나와 있는데 내가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작년에 내가 어떤 소득을 얼마 벌었는지 어떻게 내가 알 수가 있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소득을 얼마를 발생시켰는지 이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 5월 초에 국세청에서 친절하게 이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 그 주소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니까요. 그 5월 초에 꼭 우편함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내가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자,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조회 발급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 메뉴를 클릭하시면 내가 어떤 소득이 얼마 발생했고 그리고 나의 신고 유형은 어떻게 되는지 친절하게 다 나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따로 이렇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주의할 점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손실 난 경우에도 꼭 신고를 해야 되느냐라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럴수록 더욱더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가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2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복식 부기를 하시는 그런 사업자에 한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손실이 나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식 부기로 기장을 하고 신고까지 완료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세금 낼 돈이 없다. 지금 내가 당장 돈이 없는데 이거 그냥 신고 안 하고 넘어가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우리 세법상 이렇게 돈을 안 내는 경우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중복해서 신고까지 안 했다라고 하면 별도로 신고 불성실 가산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각각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당장 세금 낼 돈이 없다라고 해도 신고는 우선 하셔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피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신고는 5월 말까지 6월 1일까지 신고를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부분이 저희가 흔히 익히 알고 있는 어떤 연체료와 비슷한 개념일까요? 조금 다른데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는 거는 연체료보다는 약간 벌가금의 성격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법상 규정된 그런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벌금의 형식이 바로 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와 반면에 세금을 내지 않아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다라고 하는 경우에가 연체료와 같은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하루당 이자로 계산을 해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보니까 연말정산 누락한 경우에도 신고를 또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는 게 원칙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예를 들어서 내 병원비나 여러 가지 그런 교육비나 이런 나의 사생활 때문에
때문에 서류를 제출 안 하고 넘어가서 연말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5월 달에 여러 가지 서류들을 갖춰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중간 예납세액 공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간 예납세액 좀 생소한 용어입니다. 네, 용어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종합소득세는 1년 기준으로 납부를 하는 게 원칙인데 그 중간에 11월 달에 중간 예납이라고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라온 고지서에 따라서 내가 낸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중간 예납세액을 내가 공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기납부세액, 즉 이미 내가 납부한 세액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반드시 챙기셔야 절세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신고 유형에 따라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보면 내 신고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나와 있습니다. 총 9가지 신고 유형 중에서 나와 맞는 유형을 따라서 그에 맞게 신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은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우리 양소희 세무사님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과 신고해야 된 새롭게 바뀐 내용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봤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들 잘 숙지하셔서 무엇보다 올해는 8월까지 납부해도 된다는 점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배우고 투자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희 알쓸세무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컨텐츠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